4장. 거절하기 힘든 요구의 감정대처법. 경청의 힘. 대하기 불편한 사람과 잘 어울리려면 무슨 말을 건네면 될까요? 나는 가끔 그런 질문을 받는다. 사람들은 대부분 상대방과 거리를 좁히기 위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고민하며 머리 아파한다. 내가 한 학교에서 비상근 강사로 있을 때 한 여학생을 상담한 적이 있었다. 그녀도 역시 사람들과 어울리는 문제로 고민하고 있었다. 대하기 불편한 사람에게는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그녀의 물음에 나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그냥 듣기만 하세요. 네, 듣는다고요? 그래요. 학생은 말을 해야 한다고만 생각하니까 대하기 불편한 사람과도 뭔가 말을 해야 한다고 여기고 있어요. 그러면 상대방을 마주했을 때 긴장하게 되니까 대화가 어색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랬군요. 우선 상대방 말을 어떻게 들을지를 생각한다. 상대방의 말을 성의 있게 듣고 동조한 다음에 이야기하면 된다. 지금 나는 듣다는 표현을 사용해서 이야기했지만 이와 관련된 한자로 들을 문, 들을 청, 물을 신이 있다. 들을 문은 귀로 음을 감지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상대방 이야기가 귀로 들어오는 상태를 말한다. 그런데 들을 청에서 한자 넉사로 보이는 부분은 원래 눈목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들을 청에는 원래 관찰하면서 듣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그리고 물을 시는 상대방에게 꼬치꼬치 캐물어서 듣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연달아 질문을 퍼부으면 상대방은 넌덜머리를 낼 것이다. 대화를 잘 나누려면 상대방의 말뿐 아니라 표정이나 손짓, 몸짓을 유심히 관찰하면서 듣는 자세가 중요하다. 아들러 심리학에 커다란 영향을 받은 인물 카네기도 남에게 호감을 사는 6가지 원칙에서 경청한다를 들었다. 아들러 심리학은 공동과제를 찾아서 건설적인 인간관계의 구축을 목표로 한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우선 상대방을 아는 경청자가 되는 일이 중요하다. 상대방의 관심사를 이야기한다. 인간관계는 공감과 자기 오픈으로 만들어진다. 자신이 상대방에게 공감하고 상대방이 자기 자신을 오픈한다. 상대방이 나에게 공감하고 내가 나 자신을 상대방에게 오픈한다. 이것들이 균형 있게 성립됨으로써 서로 신뢰관계가 형성된다. 상대방이 자기 자신을 오픈하지 않는데 자신이 일방적으로 공감을 나타내며 질문을 퍼부으면 단순한 탐색이 되기 때문에 상대방은 불쾌해한다. 역으로 상대방이 자신에게 공감하지 않는데 열심히 자기 자신을 오픈해도 단순한 자기 현시가 되어 경원시 될 뿐이다. 무슨 질문을 할지 생각이 안 나는 사람은 먼저 상대방의 관심사를 듣는 일부터 시작하자. 요즘은 어떤 취미가 있어요? 요즘 어떤 것에 빠졌어요? 땡땡씨는 요즘 뭐에 관심 있어요? 이처럼 공감하면서 질문하는데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나는 연수를 진행할 때 반드시 참가자들 간의 관계를 맺게 했다. 즉, 자신이 스스로 자기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참가자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물어보는 취재 형식으로 참가자들이 서로를 알게 하는 것이다. 취미는 뭐예요? 여행을 좋아해요. 어떤 여행을 좋아하는데요? 글쎄요, 저는 동남아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게 좋더라고요. 음식 여행 좋죠. 기억에 남는 음식은 뭐가 있어요? 저도 여행 갈 때 참고해야겠네요. 그쵸. 우리 신랑은 여행에 대한 생각이 저와는 달라서 이야기가 잘 안 되는데 음식 여행을 좋아하는 분을 뵈니 반갑네요. 이처럼 대화의 캐치볼을 이어가면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져서 참가자들이 서로 많이 친밀해진다.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려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른다. 하지만 듣는 일에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자연스럽게 상대방의 말에 수긍해주게 되고 그런 대화 상대를 만난 상대방은 신나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어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된다. 아들러가 말하는 공감과 자기 오픈, 이 두 가지만 잘 사용해도 다른 사람들과 훨씬 잘 어울릴 수 있다. 자랑은 우월 콤플렉스 탓. 오래전에 내가 강연회를 열고 그 친목회에 참석했을 때의 일이다. 그때 참가자들 대여섯 명과 같은 테이블에 앉았는데 그중 한 사람이 느닷없이 사람들에게 무슨 자료를 나눠주었다. 그것은 자신의 프로필과 실적 등이 써진 이른바 자기소개 자료였다. 자료가 모두 배포되자 그는 설명하기 시작했다. 저는 사실 준짱과 친구예요. 준짱이요? 네, 준짱과 친구죠. 준짱이 누군데요? 당연 고이즈미 준이치로죠. 당신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씨가 내각 총리 대신을 하고 있을 때로 준짱 피버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었다. 준짱과는 게이오 대학 경제학부 동기였어요. 아, 그렇군요. 고이즈미는 삼수에서 우리 학교에 들어왔는데 저는 현역이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저보다 나이가 많죠. 게다가 그 친구는 유급도에서 저보다 늦게 졸업했어요. 한 차례 고이즈미 이야기가 이어졌을 때 나는 질문을 던졌다. 그런데 고이즈미 씨와는 지금도 연락을 하고 계세요? 아니요, 학창시절 때 어울렸던 거라서 그 뒤로는 연락이 끊겼어요. 그 말에 우리는 모두 어이가 없었다. 자랑은 우월 콤플렉스 탓. 오래전에 내가 강연회를 열고 그 친목회에 참석했을 때의 일이다. 그때 참가자들 대여섯 명과 같은 테이블에 앉았는데 그중 한 사람이 느닷없이 사람들에게 무슨 자료를 나눠주었다. 그것은 자신의 프로필과 실적 등이 써진 이른바 자기소개 자료였다. 자료가 모두 배포되자 그는 설명하기 시작했다. 저는 사실 준짱과 친구예요. 준짱이요? 네, 준짱과 친구죠. 준짱이 누군데요? 3. 인맥. 앞의 애처럼 땡땡과 친구라는 유형. 단지 파티에서 얼굴만 본 사람도 잠옷 자신과 친분이 있는 사람인 양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다. 자, 당신은 어떤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친해지고 싶은가? 누구나 우월 콤플렉스를 가진 사람은 싫어하기 마련이다. 만약 당신의 주변 사람이 자랑을 시작한다면 이 사람은 열등감으로 인해 우월 콤플렉스를 발휘하고 있구나라고 이해하자. 그런 생각만으로도 지겨운 느낌이 조금 사라진다. 그리고 당신도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에 우월 콤플렉스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보자. 자기 현시 대화가 안 되게끔 유의하기만 해도 대학이 불편하다고 여긴 사람과의 관계가 원만해질 수 있다. 당연 고이즈미 준이치로죠. 당신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씨가 내각 총리 대신을 하고 있을 때로 준짱 피버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었다. 준짱과는 게이오 대학 경제학부 동기였어요. 아, 그렇군요. 고이즈미는 삼수에서 우리 학교에 들어왔는데 저는 현역이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저보다 나이가 많죠. 게다가 그 친구는 유급도에서 저보다 늦게 졸업했어요. 한 차례 고이즈미 이야기가 이어졌을 때 나는 질문을 던졌다. 그런데 고이즈미 씨와는 지금도 연락을 하고 계세요? 아니요, 학창시절 때 어울렸던 거라서 그 뒤로는 연락이 끊겼어요. 그 말에 우리는 모두 어이가 없었다. 아들러 심리학에서는 그와 같은 자기 현실을 우월 콤플렉스라는 말로 설명한다. 우월 콤플렉스에 걸린 사람들은 밑바탕에 깔린 열등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신을 최대한 과시하려는 행동을 보인다. 이런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말하는 것에는 주로 다음 세 가지가 있다. 1. 출신 집안. 집안 가게나 유명한 친족 등을 열렬히 어필하는 유형. 2. 과거의 능력. 나는 중학교 시절에 분명 도쿄대에 갈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등 실제로 도쿄대에 입학하지 못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자기 이미지를 바꾸는 셀프 토크.
나는 말을 잘 못하고 성격이 어두워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건 무리야 라고 생각하지는 않는가. 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아들러 심리학을 배우면서 느낀 셀프 토크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셀프 토크란 자신이 자신에게 말하는 입버릇이다. 셀프 토크는 아들러 심리학의 기본이 되는 상대방보다 자신을 먼저 바꾼다는 원리를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쉽고 간단한 방법이다. 사실 우리는 매일같이 셀프 토크를 하고 있다. 처음에 셀프 토크는 부모나 교사 등 어른들에게서 자주 듣던 말로 형성된다. 나보다 2살 많은 형은 나에게 손재주가 없다, 겁쟁이라는 말을 자주 하였다.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한 말은 점차 내 속에서 진실이 되어간다. 손재주가 없다는 형의 말에는 너는 손재주가 없다는 주어가 있었겠지만 어느새 나는 손재주가 없다라고 주어가 바뀌어 간다. 실제로 겁쟁이는 극복했지만 나는 지금도 손재주가 없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주어가 바뀐 말은 마음속에서 계속 재생된다는 것이다.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나는 실패만 해. 나는 덤벙거려. 그러면 그 셀프 토크가 자신의 이미지를 그 말대로 완성시킨다. 아들러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셀프 콘셉트라고 부르고 사람은 셀프 토크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간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직장에서 실수를 잘하는 사람의 셀프 콘셉트를 조사해보면 나는 실수를 잘한다임을 알 수 있다. 나는 실수를 잘한다는 셀프 토크를 반복하는 사람은 간혹 아주 중요한 상황에서도 실수를 저지른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셀프 토크를 재인식한다. 아, 또야. 나는 어릴 때부터 그랬어. 부모님도 나는 실수를 잘한다고 하셨고, 그래서 오늘도 실수한 거야. 반드시 이런 예가 아니라도 당신도 스스로 비하하는 셀프 콘셉트를 무심결에 속으로 중얼거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왠지 두려워졌는가? 하지만 안심하기 바란다. 셀프 토크라고 해서 반드시 부정적이지는 않다. 예를 들면 선생님이 너는 노력파야 라는 말을 반복하면 그 말이 자기 안에 정착되어 나는 노력파다 라는 셀프 콘셉트를 완성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제 노력파로 살아가기 위해 행동한다. 어릴 때 무심코 한 행동을 누군가 땡땡은 뜨거운 걸 잘 참네, 땡땡은 동생을 잘 돌봐주네 라고 칭찬해주면 다음부터는 그 기대에 부응하고자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경험을 한 번쯤 해봤을 거다. 동일한 원리이다. 당신 스스로 이런 일을 할 때는 나다워, 마음에 들어 하고 느끼는 순간이 있을 것이다.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괜찮다. 예를 들면 당신이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좋아한다고 가정해보자. 그 말은 당신은 평소 나는 커뮤니케이션을 잘해 라는 셀프 토크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셀프 토크는 긍정적인 의미에서도 자신다움의 원점이 된다. 이제 대표적인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되는 셀프 토크를 소개하겠다. 플러스 셀프 토크. 이제 나를 용서해도 돼. 필요한 것은 갖춰졌어. 가끔은 여유를 부려도 괜찮아. 나는 운이 좋아. 나한테는 멋진 동료들이 있어. 마이너스 셀프 토크. 역시 나이는 못 속여. 어차피 모두 나를 싫어해. 남의 시선이 신경 쓰여. 아무도 내 이야기를 안 들어줘. 언제까지나 혼자야. 나는 모든 셀프 토크를 플러스로 바꾸라고는 하지 않는다. 전부 플러스 말을 쓰려면 그 반동으로 오히려 정신적으로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가끔은 불평해도 괜찮고 안 좋은 입버릇이 나와도 상관없다. 다만 마이너스의 셀프 토크에 자신의 마음이 점령당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업무상 실수를 해서 또 혼났어 라고 중얼거렸다고 하자. 그런 불평 자체는 문제가 안 되지만 그 뒤에는 반드시 플러스 셀프 토크를 덧붙여보자. 한두 번 겪는 일도 아니잖아. 나한테는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있어. 이처럼 속으로 중얼거리면 역경을 극복하려는 힘이 불끈 솟아난다. 마이너스 플러스라는 순서를 의식해서 마지막에는 플러스 셀프 토크로 쐐기를 박는 습관을 익히도록 해보자. 셀프 토크는 인간관계도 바꾼다. 껄끄러운 인간관계를 개선하고 싶을 때에도 우선 플러스 셀프 토크를 해보자. 싫은 소리를 들으면 여차하면 나한테는 의논할 사람이 있어. 상대방과 비교해서 비참한 기분이 들면 남과 비교하면 끝이 없어. 자신을 적대시하는 사람이 있으면 모두 다 그렇지는 않아. 싫은 사람들과 있다고 느끼면 싫은 사람도 있지만 내 편도 있어 라고. 이렇게 플러스 셀프 토크를 하면 마음이 훨씬 편해진다. 그리고 앞에 서술했듯이 상대방에게 고마움을 말로 표현해보자. 고마움을 나타내는 인사 한마디는 인간관계도 바꿀 수 있다. 제가 놓친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하기 불편한 상대가 자신을 적대시하더라도 고마움을 표현하면 사태가 더는 악화되지 않는다. 오히려 상대방에게 플러스 반응을 끌어낼 가능성이 높아진다. 대하기 불편한 사람과 잘 어울리려면 평소 고마움 표현집을 만들어 놓자. 그리고 그 말들이 언제나 자연스럽게 나오게끔 연습해둔다. 비난을 받으면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상대방이 이래저래 간섭을 하면 세세한 부분까지 살펴주셔서 고맙습니다. 등등. 이렇게 고맙다는 표현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인간관계가 원활해진다. 인간관계를 악화시키는 비교 3원칙. 비난, 비판, 지적, 원한, 질투 등에서 나오는 말은 상대방의 기분을 꺾고 인간관계를 악화시키는 원흉이다. 용기를 꺾는 말로는 비교를 많이 볼 수 있다. 내가 비교 3원칙이라 부르는 비교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과거와 비교. 옛날에는 이 정도 일은 잘했는데 왜 지금은 못하는 거지? 그때는 했으면서 지금은 저질 체력이네. 이렇게 과거와 비교해서 비난받으면 우리는 용기가 꺾인다. 2. 타인의 강점과 본인의 약점 비교. 땡땡씨는 쉽게 하는데 왜 당신은 못하지? 땡땡씨가 일은 더 제대로 하고 있어. 이렇게 비교당하면 마음이 상하지 않는가. 3. 이상과 비교. 기대했는데 전혀 아니잖아. 이 정도는 할 줄 알았는데 기대가 컸나 봐. 이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처진다. 외모의 단점을 지적하는 일도 용기를 꺾는 대표적인 예다. 예전에 내가 아는 사람은 키가 작은 남성을 보고 이봐, 자네 집 앞에 키 커지는 기계를 보내놨어. 그 키는 언제 크냐? 하면서 항상 놀리곤 했다. 나도 취직해서 처음 상사를 봤을 때 느닷없이 자네 인상이 안 좋아 라는 말을 듣고 순간 상사가 싫어진 경험이 있다. 무능함을 언급해서 용기를 꺾기도 한다. 한 외국계 기업에서 구조조정 대상이 된 사원에게 어려운 영어 번역 일을 시켰다. 그 사원이 어려워서 끙끙대는데 상사는 그를 다그쳤다. 이봐, 겨우 이까진 일도 못해? 대학 정말 나오긴 한 거야? 이런 건 중학생도 하겠어. 왜 이렇게 시간이 걸려? 그런 말을 들으면 누구나 일하기 괴로워진다. 인간관계를 악화시키는 비교 3원칙. 비난, 비판, 지적, 원한, 질투 등에서 나오는 말은 상대방의 기분을 꺾고 인간관계를 악화시키는 원흉이다. 용기를 꺾는 말로는 비교를 많이 볼 수 있다. 내가 비교 3원칙이라 부르는 비교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과거와 비교. 옛날에는 이 정도 일은 잘했는데 왜 지금은 못하는 거지? 그때는 했으면서 지금은 저질 체력이네. 이렇게 과거와 비교해서 비난받으면 우리는 용기가 꺾인다. 2. 타인의 강점과 본인의 약점 비교. 땡땡씨는 쉽게 하는데 왜 당신은 못하지? 땡땡씨가 일은 더 제대로 하고 있어. 이렇게 비교당하면 마음이 상하지 않는가. 3. 이상과 비교. 기대했는데 전혀 아니잖아. 이 정도는 할 줄 알았는데 기대가 컸나 봐. 이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처진다. 외모의 단점을 지적하는 일도 용기를 꺾는 대표적인 예다. 예전에 내가 아는 사람은 키가 작은 남성을 보고 이봐, 자네 집 앞에 키 커지는 기계를 보내놨어. 그 키는 언제 크냐? 하면서 항상 놀리곤 했다. 나도 취직해서 처음 상사를 봤을 때 느닷없이 자네 인상이 안 좋아 라는 말을 듣고 순간 상사가 싫어진 경험이 있다. 무능함을 언급해서 용기를 꺾기도 한다. 한 외국계 기업에서 구조조정 대상이 된 사원에게 어려운 영어 번역일을 시켰다. 그 사원이 어려워서 끙끙대는데 상사는 그를 다그쳤다. 이봐, 겨우 이까진 일도 못해? 대학 정말 나오긴 한 거야? 이런 건 중학생도 하겠어. 왜 이렇게 시간이 걸려? 그런 말을 들으면 누구나 일하기 괴로워진다. 용기를 꺾는 말은 단 한마디라도 상대방에게 엄청난 타격을 주고 한순간에 그동안 쌓은 신뢰관계를 잃는 계기가 된다. 부디 이런 말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란다. 자신의 의견을 잘 주장하는 방법. 용기가 꺾이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이해받기 위해서라도 직장이나 가정에서 얼굴을 마주하는 상대방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전달해야 할 때가 있다. 상대방에게 자신의 주장을 전달하는 방식으로는 다음 4가지가 있다. 1. 주장적 행동. 상대방의 요구를 충족하면서 자신의 요구도 수용하게 만드는 행동이다. 흔히 비즈니스에서 윈윈 관계라고 부르는 이상적인 전개다. 2. 비주장적 행동. 상대방의 입장이나 요구를 존중하고 자신의 주장을 억제하는 행동이다. 다소 본인은 아니더라도 때로는 상대방의 요구를 수용하는 편이 좋을 때도 있다. 3. 공격적 행동.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더라도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려는 행동이다. 이때 타인의 이해관계나 요구는 무시한다. 4. 복수적 행동.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자신의 요구를 단념하는 행동이다. 이 행동은 윈윈의 정반대인 루즈-루즈 결과를 초래한다. 예전 내가 다니던 회사는 여러 회사에서 유사한 상품을 구입하고 있었는데 그중 A사만 상품 가격이 높고 배송료도 주문자 부담이었다. 그래도 A사의 상품이 필요했던 나는 담당자와 협상을 시도하였다. 저는 귀사에서 매번 상품을 상당수 구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입량을 더 늘릴 계획인데 가격을 조정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자 상대방은 퉁명스럽게 내뱉었다. 안 됩니다. 어떻게 좀 안 될까요? 그쪽만 예외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 한마디에 그만 화가 치밀어서 나는 이렇게 말하려고 했다. 네, 됐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귀사 상품을 살 일은 없을 겁니다. 실제로 마지막 말은 삼켰지만 이것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면서 자신의 요구도 단념하는 것이므로 복수적 행동이다. 단 한 번의 복수적 행동도 상대방과 관계를 거의 회복 불가능하게 만든다. 복수적 행동은 최악의 결말을 맞게 한다. 이 사례처럼 사물을 뭐 아니면 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주장적 행동이 수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갑자기 복수적 행동으로 바뀌어 상대방과의 관계 자체를 끊어버린다. 2번 다시 부탁 안 하고 얼굴도 안 봐. 너와 또 말을 섞으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회사를 그만두겠습니다.
당신도 과거에 그러한 말을 내뱉은 적이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복수적 행동은 자멸적 행동이다. 설령 일시적인 쾌감을 느꼈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자신에게 하등 득이 될 게 없다. 우리는 복수적 행동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 Make better approach. 인간관계에서 무언가를 주장할 때 승리냐 패배냐로 양분되지는 않는다. 또 전승이 있을 수 없듯이 전패하는 일도 없다. 때로는 승리를 양보하고 비교도 괜찮다면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인간다운 지혜가 아닐까? 최고도 최악도 아닌 타협점을 모색하는 방법을 Make better approach라고 한다. 앞에서 소개한 나의 사례로 보면 배송료만이라도 서비스해 주시면 안 될까요? 하고 약간 양보한 주장적 행위로 타협점을 제한할 수 있었다. 협상을 잘 못하는 사람은 적어도 땡땡만 확보하면 된다. 땡땡만이라도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된다 등 최소한의 마지노선을 정해두기를 권한다. 대하기 불편한 사람과 치밀하게 협상하다 보면 오히려 피곤해지기만 할 뿐이다. 처음부터 양보하는 자세를 보이면서 적어도 이것만은 약속해 주십시오. 땡땡과 땡땡이라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어느 것으로 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협상 과정도 생략할 수 있고 마음도 훨씬 편해진다. 그리고 매사에 꾸준히 목표를 향할 수 있게 의식해보자. 목표를 높이 세우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궁극 목표, 달성 목표, 당면 목표 등으로 나누어서 당면 목표부터 하나씩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다. 갑작스레 인간관계를 극적으로 좋게 만들 수는 없다. 싫은 사람을 둘도 없는 친구로 만들려고 할 필요도 없다. 우선 협력해서 한 가지 일을 달성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자. 처음에는 싫더라도 만나다 보면 서로 장점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 앞에서 소개한 자네 인상이 안 좋아 라고 말한 상사와는 그 뒤 친구처럼 지금도 잘 지내고 있다. 거절하기 힘든 요구의 감정대처법. 상대방이 무리한 일을 시키거나 내키지 않는 요구를 해왔을 때에는 Make better approach를 떠올려보자. 뭐 아니면 도라는 발상으로 상대방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거부하거나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선택해서 수용하는 것이다. 앞에서 소개한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는 4가지 방법을 거절로 바꿔보자. 1. 상대방에게 상처 주지 않는 거절. 주장적 거절 방법. 2. 상대방에게 상처 주지 않고 상대방의 요구를 부분적으로 수용하는 것. 비주장적 거절 방법. 3. 상대방에게 상처 주면서도 거절하는 것. 공격적 거절 방법. 4. 상대방에게 상처 주고 그럼에도 결국 전면적으로 수용하는 것. 복수적 거절 방법. 물론 최악은 복수적 거절 방법이다. 예를 들면 친구가 당신에게 고급 만년필을 빌려달라고 부탁했을 때 복수적 거절 방법을 택하면 다음과 같은 상황이 펼쳐진다. 만년필 좀 빌려줘. 싫어, 이건 부모님 요품이야. 아무도 못 빌려줘. 치사하게 구네. 잠깐 빌려주면 뭐 어떠냐? 안 된다니까. 이렇게까지 부탁하는데 잘난 척 하긴. 넌 원래 치사했으니까. 뭐? 다시 말해봐. 넌 치사한 인간이다. 알았어, 그만해. 가져가고 싶으면 가져가. 너는 이제 친구도 아니야. 이런 복수적 거절 방법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 주장적 거절 방법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최소한 비주장적 거절 방법을 해보자. 이 사례에서는 만년필을 하루만 빌려준다, 다른 만년필을 빌려준다 등의 선택지를 생각할 수 있다. 그래도 거절하고 싶다면 공격적 거절 방법이라는 선택지가 있다. 이유를 밝히지 않고 단호하게 상대방의 요구를 거절하는 것이다. 이유를 밝히면 그 이유를 가지고 상대방이 계속 양보를 요구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단호하게 거절한다. 그래도 복수적 거절 방법보다는 서로를 위하는 길이다. 파도를 정면으로 맞서는 바보. 파도를 정면으로 맞서본 적 있는가? 키를 넘기는 큰 파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허리쯤 오는 비교적 잔잔한 파도도 정면으로 맞서보면 그게 얼마나 바보짓인지 몸으로 느낄 수 있다. 인간관계에서도 굳이 시시비비를 가리려는 사람들이 있다. 혹시 자꾸 누군가와 부딪힌다면 내가 이런 부류는 아닌지 잠시 생각해 보길 바란다. 인간관계와 정의감은 다르다. 처음 상담하면서 놀란 것은 의외로 많은 사람이 이 둘을 헷갈려 한다는 점이었다. 인간관계를 승패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잡음이 끊일 수 없다. 인간관계에서 승패에 얽매이지 않으면 마음에도 여유가 생기고 귀찮은 실랑이를 회피할 수 있다. 너무도 간단하고 당연한 이야기다. 나는 전문학교에서 강사를 할 때 대학 교원을 상대로 연수할 기회가 몇 차례 있었다. 내가 선생님이고 상대방은 학생의 상황이었지만 그 자리에 있는 자존심 높은 사람들은 자신이 우위에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든 나타내고 싶었던 듯하다. 어떤 사람은 대놓고 전문학교 강사가 대학 교원들을 가르쳐요? 하고 무시하는 투로 내뱉었다. 또 다른 사람은 내가 나눠준 프린트에서 오자를 찾아내더니 빨간 펜으로 큼지막하게 정정해서 일부러 쉬는 시간에 내 책상 위에 올려놓기도 하였다. 나를 깔보는 것이 명백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마침내 강의 시간 중에 나에게 도전장을 던졌다. 이화희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땡땡이라는 책 읽어보셨습니까? 그 질문에는 나는 읽었는데 당연 이 정도 책은 읽었겠죠? 하는 도전적인 의도가 엿보였다. 나는 그와 겨루어도 소용없다는 생각에서 역으로 질문을 던졌다. 아, 그런 책이 있군요. 어떤 책인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그러자 그는 바라던 대로 되어 만족스러운 듯이 도도하게 지론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요컨대 자신에게 지식이 있다는 점을 과시하고 싶었을 뿐이다. 한 차례 그의 말을 들은 뒤에 나는 고맙다면서 마무리를 지었다. 고맙습니다.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이 정도라면 또 언제든지 설명해드리지요. 나는 시시한 주도권 싸움에 휘말리지 않는 점에 안도하였다. 상대방이 던지는 도발적인 질문은 원래 답이 없다. 답을 찾으려 하기보다 상대방에게 이야기할 기회를 줘보는 것은 어떨까? 땡땡씨의 질문은 이러저러 하다는 것이지요. 땡땡씨는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대개 상대방은 자신의 지론을 펼치기 시작한다. 그런 타입의 사람은 원래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도발을 받아치거나 논쟁을 펼치지 않고 상대방에게 이야기할 기회를 주면 된다. 그 이야기를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도 없다. 그리고 마지막에 고마움을 나타내면 모두 원만하게 마무리된다. 파도를 정면으로 맞서는 바보는 되지 말자. 주의를 줄 때도 목적을 명확하게 한다. 회사 후배를 지도하거나 친구에게 주의를 줄 때 등 간혹 상대방에게 심하게 말해야 할 때가 있다. 이미 설명했듯이 아들러 심리학에서는 목적을 중시한다. 나는 주의를 주는 목적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1. 상대방의 부적절한 습관이나 행동을 개선시킨다. 2. 상대방을 한 단계 성장시킨다. 3. 의욕이 없는 사람에게 의욕을 불어넣는다. 남에게 주의를 주려고 한다면 우선 이 목적을 의식해야 한다. 그리고 실제로 주의를 줄 때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1. 1대1로 주의를 준다. 모두 있는 자리에서 주의를 주면 상대방의 인격까지 깎아내리게 된다. 중요한 것은
어디까지나 행동을 고치게 한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1대1의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주의를 주는 편이 좋다. 2. 특정 부분에만 이성적으로 주의를 준다. 전체적으로 상대방의 장점을 인정한 다음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지적한다. 언제나 성실하게 일하는 자세는 믿음직해. 단 이 부분은 이렇게 하면 더 좋아질 것 같은데 이렇게 이성적으로 주의를 준다. 3. 상대방 의도를 중시한다. 예를 들면 부하 직원이 갑자기 오늘은 유급 휴가를 받고 싶습니다 라는 연락을 해왔다고 하자. 상사인 당신은 어제는 아무 말 없었잖아 하고 화를 낼 수도 있다. 하지만 처음부터 분노를 나타내면 상대방도 고집스러운 태도를 보일 뿐이다. 우선 상대방 의도를 확인하자. 왜 갑자기 휴가를 가려는지 말해주겠나? 그렇게 질문을 하면 실은 어제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생겨서 등 부득이한 사정이 밝혀질 수도 있다. 4. 행위만 지적하고 인격은 건드리지 않는다. 넌 성격이 느슨해서 문제야. 이것은 인신공격이다. 어디까지나 행위에만 주목해서 주의를 줘야 한다. 이번에는 이러한 행동을 주의해줬으면 해요. 그러면 상대방도 순순히 받아들인다.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의 힘. 아들러가 어떤 가정을 방문했을 때 일화다. 아들러와 그 집 부부는 그날 밖에서 식사를 하고 다시 돌아오기로 했다. 집에 남아있기로 한 아이가 잘 다녀오세요 하면서 그들을 배웅하였다. 집을 나서려던 엄마는 아이에게 말하였다. 엄마가 밥 먹고 오는 동안에 장난감들을 전부 치워놓아. 식사를 마친 아들러와 그 부부가 집으로 돌아갔다. 방에는 아이가 가지고 놀던 장난감들로 한가득 어질러져 있었다. 엄마는 화가 폭발하기 직전이었다. 그것을 본 아들러가 아이에게 말했다. 애야, 장난감들을 아주 멋지게 늘어놓았구나. 이번에는 처음처럼 장난감을 잘 모을 수 있겠니? 그러자 어질러져 있던 장난감은 순식간에 정리되었다. 아이에게 존경과 신뢰를 가지고 있던 아들러에게는 이와 비슷한 일화가 많이 남아있다. 일방적으로 야단쳐도 아이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지만 마치 존경하는 친구처럼 아이를 대한다면 아이는 당신 말을 순순히 듣게 된다. 상대방이 설령 아이라 해도 예의를 갖춘 대응이 중요하다. 사람에게 역할 차이는 있지만 인간성의 위아래는 없다. 이것은 어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만약 당신에게 부하 직원이나 후배가 있다면 상하관계를 의식하지 말고 존경의 마음을 가져보면 좋을 것이다.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의외로 많은 사람이 상하관계라는 틀 안에 갇혀 실수를 하곤 한다. 자신과 상대방의 권리는 언제나 평등. 아들러는 동료들에게 관심을 갖고 전체의 일부가 되고 인류 복지에 최대한 공헌하는 것을 중시하였다. 이것은 아들러 심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공동체 감각이라는 개념에도 나타나 있다. 아들러 심리학의 영향을 받은 연구자들은 권리와 책임을 추구하였다. 권리와 책임은 표리관계에 있고 동일한 가치를 지닌다. 당신이 싫은 사람과 어울리고 싶지 않다는 권리를 주장하면 당신에게는 상대방의 권리도 인정해야 하는 책임이 발생한다. 상대방의 권리를 인정하는 이상 당신은 언제나 좋아하는 사람과만 어울릴 수 없게 된다. 애당초 인간관계를 자기가 좋을 대로 계속 선택할 수는 없다. 당신이 인간으로서 살아갈 권리가 있다면 당신에게는 상대방을 인간으로서 살아가게 할 책임이 있다. 당신이 동료로 받아들여질 권리가 있다면
당신에게는 상대방을 동료로 받아들일 책임이 있다. 당신이 혼자 있을 권리가 있다면 당신에게는 상대방이 혼자 있고 싶다는 것을 받아들일 책임이 있다. 당신이 행복해질 권리가 있다면 당신에게는 상대방이 행복해지는 것을 존중할 책임이 있다. 당신이 사람들과 원만한 교제를 바란다면 일방적으로 자신의 권리만 주장하고 있는지는 아는지를 돌아보자. 사람들과 어울리는 일은 언제나 상대방에게 책임을 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란다.